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최초 투과율 90% 넘어 경이적 94% 목표. 2.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3. 국산화율 꿈 깨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기업 및 해외 기업들이 속속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자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움켜쥔 듯이 고무되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 NYT는 일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원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옥성 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해소 외에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과 외국 업체에 의지하는 한 미국 내 반도체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밋빛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35개 이상의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2천억 달러 약 252조 6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제조업 투자라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등 16개 주주에서 23개의 신규 칩 공장 준공 및 9개 공장 증설, 업계에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투자건은 대부분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금에 우선 무게를 두면서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면 그에 더해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확장 계획이나 관리 비용이 투입되는 것까지도 새롭게 투자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에 대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편승하겠다는 그 뒷면을 자세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칩5 반도체 전쟁을 출간한 미 터프츠대 크리스 밀러 교수는 NYT에 직접적으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에도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는 데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이들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 생산을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안을 내놓았습니다. SIA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산 기업 및 공장에서 27만 7천 명의 반도체 인력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NYT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공장은 기술자 및 화학공학과 같은 분야에 숙련된 과학자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나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당장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및 엔지니어 부족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고충을 토로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고 NYT는 꼬집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투자하는 돈이 68조 원이라고 하면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라고 하는데 한국의 2개 기업이 투자하는 수백조 원의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68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10조 원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미국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연봉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고액이라고. 하지만 북미에서 특히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연봉 8만 불 정도는 웬만한 직장인이 받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정도의 고급 인력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수십만을 정도 되고 밀리언 정도의 봉급을 받는 임원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잡는 예산이나 집행 비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1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은 100조 원을 책정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68조 원 결코 큰돈이 아닙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전자제품의 출하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재고가 쌓이자 끄덕없다고 자만하면서 가격을 올해 상반기에 또 인상하려고 했던 TSMC마저 가격을 동결하고 일부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반도체 겨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디바이스 구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타임스는 2023년 1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현재 재고가 최고치에 달해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상위 10대 고객인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쌓이고 있고 주문 취소와 지연계약 파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6, 7나노 공정 수요는 절반가량으로 하락하고 5나노 이하 생산 라인 가동틀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에도 저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TSMC는 수요가 크게 줄며 매출이 줄자 그에 대한 타겟책으로 주요 팹리스들에게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맥루머스, 나인투맥 등 외신은 TSMC가 2021, 2022년에 이어 2023년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리려고 한다는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TSMC는 저가격의 애플과 엔비디아의 5, 6% 정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자 시도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가격을 들어 즉각 반발하면서 TSMC는 결국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TSMC 대응에 비해 삼성전자는 당분간 파운드리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증장기 시장, 글로벌 거래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도체 업계의 현황이나 반도체 매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생산을 줄이거나 구조 조정도 없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인 3나노미터 공정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수를 비약적으로 높일 열쇠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핵심 장비 펠리클이 올해부터 삼성전자 최신 공정의 테스트로 적용되면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투과율 90%를 뛰어넘어 경이적인 94%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투자해온 SNS텍은 현재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펠리를 양산을 위한 공장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장비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SNS텍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협력사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2019년부터 EUV 시대 전환에 맞춰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펠리클이란 반도체 회로가 새겨놓은 유리기판 즉 포토마스크에 초미세한 먼지가 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얇은 필름을 지칭합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미세먼지나 해로운 물질을 흡입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EUV 공정에서 펠리클의 유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EUV 노광 공정은 매우 섬세한 과정인데 특히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오염이 수을 저하의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가격이 개당 수억 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은 펠리클을 사용한다면 수을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EUV 장비는 미세한 파장의 빛이 거울에 반사하는 원리로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빛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펠리클의 투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0%가 아닌 펠리클 투과율의 한계를 깬 90% 이상을 주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은
아직 어떤 반도체 기업도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SMC도 낮은 생산성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80%대의 투과율을 가진 펠리크를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크를 적용할 경우 TSMC와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F21이 F35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5세대의 KF21이 현대 스텔스기의 정점인 F35를 격추했다는 가정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KF21의 새로운 기종이 스텔스기 사냥꾼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KF21의 이 새로운 형태는 적 방공망 제압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 공군이 제공권 확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의 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대스텔스전부터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적 방공망 파괴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KF21의 새로운 기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KF21시 제4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꺼리튜브에서는 시 제4호기가 복좌형임을 이유로 잠차 KF21이 전자전기로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전자전기에는 후방의 무장통제사 좌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무선 지휘통신체계와 통합방공망을 마비시키고 교란하여 아군 공중 전력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요. 또한 이를 위해서 평시에도 주변국의 위협 신호와 레이더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한 명의 조종사가 모두 수행하기란 아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전자전기는 복좌형이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KF21의 경우 MUMT 작전 수행도 염두에 두고 있으니 무인기 편대를 조종하려면 복좌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 방위사업청 주도로 KF21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추진 결정되면서 저희 꺼리튜브의 예측이 다시 한번 적중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총 1조 8,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전자전기 개발과 생산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의 제공권 장악 전술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전자전기를 도입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서 EA18g 그라울러의 도입을 언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러나 당시 미국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EA18g 그라울러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전자전기는 전략 자산과 맞먹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EA18g 그라울러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가 유일한데요. 하지만 KF21 전자전기 개발이 추진됨으로써 드디어 대한민국도 적의 방공망과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고차원의 전술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체계 통합이 용이한 수송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원했고 공군은 속도와 고도에서 장점이 있는 상용 제트기를 선호했습니다. EA18g 그라울러의 전신인 EA6B 프라울러도 조종사 1명과 전자전 대행 병사 3명이 탑승했던 4인승 대형 항공기인데다 최고 속도 또한 마하 0.85 수준인 아음속기였으니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도 영 설득력 없는 주장이 아니었는데요. 또한 ADD와 공군에서 제안했던 방향 모두 스탠드오프형, 즉 원거리 전자전 공격으로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두 기체 모두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KF21 전자전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모체가 되는 KF21부터가 현 시대 4.5세대기 중 최상위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EA18g 그라울러처럼 스탠드오프형과 근거리 에스코트형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KF21과 함께 편대를 구성해 적진 깊숙이에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코트형의 전자전기는 최전선에서도 통신망 교란, 반공 레이더 무력화 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이 기습적으로 대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강력한 재민 공격을 통해 반공 레이더를 무력화하여 적의 미사일이 빗나가게 만드는 식인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전자전기 개발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북한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전략 단계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곧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러시아 공군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서방 지원이 쏟아졌어도 지금처럼 선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유사시 북한 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량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방공망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미 CIA도 북한에 비하면 이란의 방공망은 어린애 장난 수준이라며 북한의 방공망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잠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해상 포격만으로는 도시를 함락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북한의 육상 전력이 아무리 개차반이라 하더라도 일단 머리수 자체는 대한민국 정규 병력 이상입니다. 미국과 견주어도 절대 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지상 화력을 생각하면 북한이 오래 버틸 순 없겠지만 잠시간 시간 벌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 전력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첨단 기술의 총화인 항공기는 유지 보수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력은커녕 항공유도 없어 공중 훈련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도 쉬운 방공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일례로 북한은 평양 일대의 지대공 미사일로 바로 최대 사거리가 260에서 300km에 달하는 4.5와 중고고도인 최대 사거리 48km인 4.2, 저중고도이며 최대 사거리 13에서 15km인 4.3 등입니다. 방공망의 구성을 보면 항공기부터 미사일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는 나름의 다층 방어망을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방공망을 방치하면 전투기가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전력 또한 상당수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소련이 개발한 4.2 지대공 미사일은 냉전 시대의 소련 영공에서 정찰 활동을 하던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 U-2를 격추한 것으로 유명하며 베트남전에서도 상당히 활약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의 방공망과 공중 전력입니다. 북한의 방공망이 촘촘하게 낡았다면 중국의 방공망은 여기에 첨단화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의 S-300V를 모태로 한 중국 HQ-9은 최대 요격고도가 30km 이내로 낮지만 최대 사정거리는 27에서 120km에 달합니다. 또 최대 추적 감시거리만 120km에 달하는 사격통제 레이더는 중국판 패트리어트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데요. 물론 HQ-9도 러시아의 대공미사일 기술을 빼돌려 만든 카피품이지만 80년대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해온 만큼 중국의 방공망은 최소한 러시아와 동급 이상의 수준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세계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는 제220의 존재도 부담됩니다. 비록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제220의 스텔스 성능을 의심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개한 정보만 봤을 때 제220의 성능은 KF-21에 버금갑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제220의 레이더 반사면적 즉 RCS가 0.001 스퀘어 미터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F-35의 RCS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레이더로 제220을 발견하는 게 하늘을 날아가는 탁구공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드물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는 현재로서는 J-20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게 바로 안보인데요. 그렇기에 전자전기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물리적 공방전에 앞서 전자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스텔스기 대적을 위해서도 전자전기는 꼭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밀걸어지는 미군의 F-22는 수많은 모의 공중전에서 승리했지만 딱 한 번 패배한 적이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EA-18g 그라울러였습니다. 당시 모의 공중전에서 EA-18g 그라울러는 전자전 공격을 가해 역으로 F-22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고 이후 AIM-120 AMRAAM을 발사해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라울러와 J-20의 공중전도 이와 비슷할 텐데요. 우선 교전 이전의 평시 정찰 활동을 통해 J-20의 레이더와 통신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파 정보를 분석하고 복제합니다. 이렇게 얻은 전파 정보는 그라울러에 저장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라울러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J-20과의 교전에 돌입한 그라울러는 ALQ-99 제머포드, ALQ-227B 통신 방해 체계를 이용해 강력한 제밍 전파를 발사합니다. 만약 전파 정보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J-20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제밍 전파를 인식하고 사전에 차단할 텐데요. 하지만 이미 정보 획득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그라울러에서 발사된 제밍 전파가 J-20의 암호 코드를 파괴하고 한전 장비와 레이더를 튀겨버릴 것입니다. 결국 전투기의 오감이나 마찬가지인 레이더를 잃어버린 J-20은 그라울러에서 발사된 AIM-9X 사이드와인더에 의해 결국 격추되고 말 것입니다. 근거리 교전 상황을 가정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데요. 물론 전자전기가 모든 전술기 중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스펙 그대로라면 원거리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리를 이탈한 J-20을 포착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스텔스기를 포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아무리 스텔스기라 하더라도 약점은 존재하고 현대의 무기체계는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상호 견제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미 20여 년 전부터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에서 스텔스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터다. 이는 시기의 문제이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결국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기의 개발과 보유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KF-21 전자전기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반대 논지는 그렇게 중요한 전자전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확실히 처음은 외산 장비를 먼저 운용해보고 KF-21 전자전기를 단계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간과하는 사실은 KF-21에 이미 기본형부터 통합전자전장비 EW 스위트와 ALQ-200K 내장형을 탐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한국은 전자전 방어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기술 역량은 충분히 독자 개발에 도전할 정도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전자전기를 비롯한 KF-21의 다양한 파생형들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지 대만이 KF-21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틈만 나면 은근슬쩍 한국 무기에 자기들 기술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 역시 대만이 의뢰하던 일방적인 주장이려니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주장이 사실이고 대만 부품이 실제로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레이더와 같은 핵심적인 부품에 외산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어쩌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KF-21의 양산 계획에도 걸림돌로 작용할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산 전투기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해왔던 KF-21 프로젝트의 진정성 자체도 의심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요. 그 내막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화두가 된 TR 소자는 말하자면 AESA 레이더를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레이더 전체를 곤충의 겹눈에 비유한다면 TR 소자는 그 난눈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죠. KF-21에 탑재되는 국산 AESA 레이더에는 군사 기밀이라서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TR 소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TR 소자가 순간적으로 특정 방향을 향한 전파, 빔을 모아서 쏘고 그 다음 순간에 재빠르게 그 방향을 무작위로 바꾸는 것이 AESA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AESA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TR 소자의 성능으로 얼마만큼의 출력을 견디는지에 따라 쏘는 전파 빔의 강도가 바뀌는 데다가 얼마만큼 빠르게 조사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전자전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의 TR 소자는 최신의 기술 수준에 맞춰 질화 갈륨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1세대 AESA 레이더가 이용하던 질화비소 GAAS 대비 내열 성능과 고속 동작 성능이 모두 뛰어나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현재 시험 비행을 치르고 있는 KF-21 시제기들이 대만산 TR 소자를 탑재한 AESA 레이더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용 AESA 레이더는 LIG 넥스원의 탐색 개발 이후 하나 시스템의 체계 개발로 완성되었습니다. 2016년 4월 하나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간 뒤 ADD와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 8월 7일 그 시제품을 공개했죠. 그런데 국내 유력 군사 매거진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시제품 레이더가 대만 WIN 세미컨덕터즈사에서 도입한 출력 20W급 갠 소자를 1088개 집약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 레이더가 지금도 실제로 KF-21 시제기에 탑재되어 비행시험을 하고 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국산이라고 그렇게 어필하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TR 소자는 사실상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를 전부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핵심 중의 핵심 부품인데 여태 이걸 왜 산? 그것도 대만 걸 사서 쓰고 있었다고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양산과 수출. 심지어는 정비에 이르기까지 생산국인 대만의 눈치들 보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이 KF-21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 생각하면 이들이 그 대가로 뭘 요구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야 나머지 부품 전부가 국산이라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이 KF-21에 기대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주체적인 무기 운용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이 KF-21이 자랑하는 수준의 TR 소자 개발 능력이 있다면 물론 레이더 기술만으로 전투기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성능 AESA 레이더 기술이 현대적인 전투기 개발의 가장 높은 벽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보다도 세계적인 점유율과 인지도를 인정받고 있는 대만. 대만이 TR 소자를 빌미로 KF-21의 생산과 판매를 쥐락펴락하게 되면 한국에게 이만한 악재가 달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한국은 KF-21의 꿈을 대만에 빼앗기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제기에 외산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는 흔할 뿐더러 양산될 때에는 국산 AESA가 멀쩡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왜 시제기에는 대만 부품이 들어간 걸까요? 사실 여기에 KF-21의 빠른 개발 속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KF-21의 시제기 개발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AESA 레이더의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탓에 국산 기술로 목표 성능에 도달한 시점이 시제기가 나오는 것보다 더 늦었던 것입니다. KF-21에 적용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 성능의 갠 전력 소자들 만들어낸 시점이 2022년이었죠. 그 전까지 KF-21 시제기들은 개발 실패와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성능을 내는 것이 가능한 대만산 소자를 구매해서 테스트용 레이더들 따로 만들어뒀던 것입니다. 물론 국산 AESA 레이더는 순조롭게 개발되었고 현재 양산 물량에 대응할 수 있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업체도 국내에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갠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 웨이비스죠.
이 기업은 이미 한국군과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충남급 호위함의 통합 마스트에 들어가는 소자와 L3 요격 체계의 다기능 S밴드 레이더에 들어가는 소자들 이곳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0.4m에서 시작해 현재 공급 중인 소자는 0.3뮤엠 수준인데요. 올해 하반기엔 0.2뮤엠로 더욱 집적도를 높여서 KF-21 AESA 레이더에 적합한 수준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내년 양산 시작에 맞춰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업계 선두 그룹에 그렇게 밀려나지 않지만 2025년에는 0.12 마이크로미터로 집적도를 더욱 올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양산은 물론 추후 성능 향상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첩계 능력이 없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는 WIN 세미컨덕터제에 비해 기술력이 뛰어난 셈이니 한국이 대만 부품을 더 쓸 이유가 없죠. 이렇게 KF-21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루머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로 전력을 증강하는 한국이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일부러 흠을 잡는다는 거죠. 보통 시제기 단계에서는 개발 기간을 줄이기 위해 외산 부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서방 무기 체계에서는 흔한 일이었고 국산화율은 양산이 시작되면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제기 단계에서 쓰인 외산 부품을 두고 억지로 흠을 잡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달리 흠잡을 만한 단점이 없다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KF-21의 가장 큰 호적수로 꼽히는 프랑스의 라팔도 시제기 단계에서는 미국산 레이더 소자를 활용했고 양산되어 팔리고 있는 지금에 와서 라팔을 두고 프랑스산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KF-21은 유난히도 이런 비슷한 논란을 자주 겪고 있는데요. 이번 대만산 소자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시제기에만 적용된 티르키예산 데이터링크 부품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물론 레이더 소자와 마찬가지로 이 부품 역시 양산에 대비한 국산 부품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었고 논란은 빠르게 종식되었습니다. AESA 레이더의 성능평가 시설을 이스라엘에서 빌려 썼다는 이유만으로 레이더가 이스라엘산으로 둔갑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오해는 지금도 널리 퍼져 있어서 주변국들이 KF-21을 흠잡을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단골 누명 중 하나입니다. 이런 루머들이 잠시나마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KF-21의 개발 속도는 경이로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모자라서 한국만큼의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순순히 인정하느니 한국이 기술을 베꼈다는 식으로 억지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루머들이 나오는 대만과 튀르키예는 대놓고 KF-21을 질투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만은 누구보다도 KF-21 같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젠 그럴 개발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튀르키예는 TFX 프로젝트로 KF-21을 넘어서겠다고 죽어라 애쓰고 있지만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한국이 이들과 다른 점은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고 꾸준하게 노력해왔다는 점만이 다르죠. 대만처럼 도중에 자포자기하고 강대국에 의존하지도 튀르키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성급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계단 한 계단 묶인 실타래를 일일이 풀고 가로막는 벽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오른 고지가 지금의 KF-21입니다. 이런 끈기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중상모략만 해서는 들은 세월이 얼마나 지나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